그리하여 통계에 잡히지도 못한 채 음지에서 사라져가는 수많은 낙태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다면 저출생 문제가 조금이나마 더 완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다섯 번째로는 결혼 이후의 가족 형태 하에서의 출산에 대한 법적, 사회적 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미혼모나 비혼 가정의 자녀들도 거의 같은 법적, 경제적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면 낙태보다는 일단 아이를 대부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출산하려고 노력합니다. 미혼 중에 피임 실수로 생긴 아이든 사실혼인 비혼 가정에서 생긴 아이나 아기의 아빠가 없어도 미혼모로 아이를 키울 때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지요. 결혼식, 혼인신고, 출산이라는 한국적 관념이 독일 사회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이미 깨지기 시작했고, 제가 독일에 유학 온 88년에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연애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연애, 동거, 출산 혹은 결혼으로 이어지든지 아니면 연애, 출산, 동거 그리고 결혼까지 이어지는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는데요. 결혼은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기보다 아이들의 성장 배경을 위해서나 세금 혜택 등 실질적인 고려에서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결혼을 의미 있는 관습으로 여기며 주위 사람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선택하는 하나의 문화로 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은 상대적으로 빨리 결혼을 선택하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당장 상황이 안 되어 결혼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의 신념에 의해 결혼하지 않고 파트너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낳아 키우는 비혼 동거 가족은 독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와 헤어져 미혼모로 혹은 한부모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사회적인 관념으로 인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보다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데서 오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지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경제생활도 해야 하고 또 학생이라면 공부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가족 지원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주어지지 않고 이런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에도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지는 아이가 어떠한 가정에서 자라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에 있다는 인식입니다. 독일의 비혼 출산 비율은 33% 수준인데요. 이들도 부모 수당이나 부모 휴가 등의 복지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한부모 가정도 다른 가족 형태와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나서서 생활비 등을 지원해 어린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독일 역시 결혼한 부모가 가장 일반적인 가족 유형이지만 비혼 및 동거 커플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부모의 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총 4,130만의 가정 중에 1,200만의 가정이 자녀가 있는 가정이었는데요. 그중 25%인 300만의 가정은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이 독일에서 자녀가 있는 전 가정의 25%를 차지하는 이유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와
법적인 보장에도 원인이 있지만 또한 임신한 여성이 가능한 한 임신 중지, 즉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돕는 시스템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독일에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 보장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에서 낙태는 독일 형법 제218조에 의해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형사범죄입니다. 임신을 중지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임신을 중단하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고 여성에게 임신 중절의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시술을 하거나 임산부에게 시술 과정, 결과, 위험 및 가능한 신체적, 심리적 영향에 대한 의료 상담을 제공하지 않고 임신 중절을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임산부의 의사에 반해서 낙태를 시행하는 경우나 또는 임산부를 무모하게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임산부가 직접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이 충족되면 형사법적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첫 번째로 임신 중지를 원하는 임산부는 시술 예약 3일 전까지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임신 갈등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상담 증명서를 받아 시술할 의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형법 제219조에는 응급 및 갈등 상황에 처한 임산부를 위한 상담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담은 궁극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임신한 여성의 출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담은 여성이 임신을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아이와의 삶에 대한 전망을 열어주며 여성이 책임감 있고 양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태아에게 고유한 생명권이 있으며 따라서 법 체계에 따라 임신 중지는 아이를 낳는 것이 여성에게 합리적인 희생 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무겁고 특별한 부담을 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상담의 목적은 임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극복하고 응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임신 갈등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신 중지 시술은 의사에 의해서만 집도되어야 하고 그것도 상담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임신 12주가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학적 범죄학적 사유나 징후가 있는 경우, 즉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혹은 임신이 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결과인 경우에는 임신 22주 이내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이러한 세 요건이 다 충족되면 낙태와 관련된 당사자는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미성년자나 비혼자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그 비밀을 유지시켜주며 입양도 비밀리에 혹은 입양 부모를 미리 접촉하여 평안하게 아이를 낳게 도와줍니다. 일단 만들어진 아이는 어떻게든 낳게 유도하는 것이지요. 연방정부는 익명 상담 서비스와 비밀 출산 제도를 통해 낙태의 위기에 몰린 임산부가 출산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다음은 비밀 출산에 관한 임산부를 위해 어떤 정책이 펼쳐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한 여성이 아직 어리고 직업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수입도 없는 상태인데 원하지 않게 임신을 한다면 그 여성은 임신으로 인해
심각한 개인적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혼자이고 가족을 두려워해서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어 할 경우에는 낙태만이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방가족부는 이러한 긴급 상황에 처한 여성을 위해 2단계의 정책을 실현합니다. 1단계는 익명 상담 서비스인데요. 이는 공경에 처한 임산부를 위한 헬프라인으로 24시간 무료로 상담이 제공됩니다. 전화뿐 아니라 온라인 채팅과 이메일 문의도 가능합니다. 이 헬프라인은 첫 번째 연락 창구로서 총 19개의 언어로 서비스가 지원되는데요. 임신 사실을 숨기거나 억누르고 있는 여성들을 기존의 상담 시스템으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서 임산부는 가장 가까운 지역의 임신 상담 센터로 연결되어 임신과 출산에 관한 모든 정보와 필요한 도움을 받습니다. 전국 1600개 이상의 상담센터에서 상담사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데요. 상담사는 물론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지요. 만일에 한 여성이 광범위한 심리사회적 상담을 받은 후에도 미래가 불분명하여 아직은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상상할 수 없고 임신과 출산 사실을 익명으로 유지하고 싶어하면 정식 입양은 그녀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2단계 해법인 비밀 출산 옵션이 제공되는데요. 비밀 출산은 익명 출산이나 베이비 해치보다 더 훌륭하고 안전한 대안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의학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비밀 출산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된 임산부 지원 확대 및 비밀 출산을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것인데요.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밀리에 출산하기를 원하는 여성과 상담사는 함께 임산부의 가명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상담사는 그만이 아는 이 여성의 정확한 신원을 출신 증명서에 저장하는데요. 상담센터는 이 가명을 등기소, 출생병원, 그리고 관할 청소년 복지청에 알립니다. 그리고 출산 시기가 되면 여성은 의료적인 지원을 받으며 보호 출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병원이나 출산센터는 아이의 출생을 등기소, 관할 청소년 복지청, 그리고 임신상담센터에 알립니다. 그러면 청소년 복지청이 아이를 맡아 보호하면서 입양 절차에 착수합니다. 상담소는 아동의 출생 데이터를 기입하여 출신 증명서를 완성하고 이 서류를 연방가족 및 시민사회 업무청에 보냅니다. 거기에서 출신 증명서는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는데요. 산모는 이 법에 따라 익명성을 16년 동안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입양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질 때까지 아이 엄마는 아이와 함께 살기로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행복이 무엇일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비밀리에 태어난 아이는 16세가 되면 자신의 출신 증명서를 볼 권리가 있습니다. 단지 특별한 경우에만 어머니의 익명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지요. 2023년 독일에서 신고된 임신 중지 건수는 10만 6천 명 정도인데 10,000명의 여성 중 63명꼴입니다. 신고된 낙태 건수 중 96%가 이른바 상댐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중 3%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독일에서 낙태를 결정하는 많은 경우에 여성은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의도치 않게 임신한 아주 젊은 여성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물론 신고되지 않은 사례의 수가 통계보다 더 많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만 국가가 인정한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기만 하면 형법상의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통계의 수치가 어느 정도 실제 상황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독일 임신중지법은 30년 전에 개정되어 지금까지 비교적 평화적으로 유지되어 온 법인데, 몇 년 전 정부가 바뀐 후 정부의 전문가위원회에서 낙태를 임신 12주까지는 합법화해야 한다고 하는 권고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현재 독일의 문제 중 하나는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들은 사회적으로 존중을 못 받고, 심지어는 극렬한 낙태 반대 운동가들에 의해 공공연한 적대감에 시달리기도 하므로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가 점점 줄어들어 대도시가 아니면 의사를 찾기가 어려워 낙태를 빨리 못하는 경우도 독일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다시 불거진 낙태의 합법화 논쟁으로 불꽃 튀는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문제인데다 기독교의 생명윤리 전통이 강하게 작용하는 독일에서 이 권고가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은 2019년 형법상의 낙태 처벌 규정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후 지난 5년간 합법도 불법도 아닌 낙태죄에 대한 입법 공백 속에 놓여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의 한 낙태 추정 건수는 33,000건 정도로 여성 인구 1000명당 3.3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낙태 통계는 신고된 건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임 여성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요. 더구나 일정한 상담 등 절차적 요건을 거치지 않고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로 음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낙태는 연 50만 건에서 100만 건까지도 다다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낙태 시술이 가능한 임신 주수는 병원마다 다르고 낙태약도 불법으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임신 중지 실태 조사에 의하면 낙태를 경험한 응답자들의 당시 혼인 상태를 파악한 결과 미혼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낙태를 선택하는 이유로 사회 경제적인 요인, 즉 사회활동 제약이나 양육을 위한 어려운 경제 상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2021년 이화여자 대학교는 한국의 낙태 현실을 반영한 경험론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여성들은 임신한 상황에서 출산보다는 낙태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낙태했지만, 낙태 후 많은 경우 트라우마를 겪으며 수십 년이 흐른 후에도 잃어버린 태아를 애도하며 상실감, 공허감 등의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의 미혼모들이나 말 못할 사정으로 혼자 자가분만한 여성들은 태아를 버리거나 땅에 파묻거나 질식시켜 없애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익명으로는 출생 신고도 할 수 없고 입양이나 보육원에 보낼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이나 외국 불법 노동자들의 아이들 혹은 근친 상간에 의한 아이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기 일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신 갈등 상담이나 사회적 심리 상담이 제공되어야 하고, 아동 유기 등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이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임신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인 지지나 지원 정책, 그리고 정보 제공 등으로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이 어떠한 사유로 낙태를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파악하고,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낙태보다는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화여대의 생명윤리 연구가 시사하는 것처럼 국회는 낙태의 문제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범주에서만 조망하기보다는 출산에 대한 충분한 선택권을 확장해주는 시각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출산하고 싶지만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서 이를 실현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낙태보다는 사회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서 여성들이 임신 및 출산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도 독일처럼 합법이든 불합법이든 그 경지를 넘어서 꼭 충분한 사회적, 심리적, 의학적인 상담을 거쳐서만 임신 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원할 시 비밀 출산과 일정 기간 아동 보호 유탁이나 입양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낙태를 고려하는 모든 여성에게 낙태보다는 출산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법의 목적을 확고하게 하여 낙태를 더욱 줄여나가야 할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통계에 잡히지도 못한 채 음지에서 사라져가는 수많은 낙태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다면 저출생 문제가 조금이나마 더 완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